차라리 질문이 네. 건강가정기본법을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지적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의돼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네 가지 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안들이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을 지금 해체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네.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사실은 혈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혈연이 아닌 경우는 입양의 경우 네. 경우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가족을 이해를 해왔죠. 네. 이해왔는데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혼, 소위 말하자면 이성혼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이제 해체를 하고 네. 가족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정의할 수 있는 문제를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가족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면 되고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네. 강제력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그 타겟가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시키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 안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 요 관계를 가족의 범주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가족을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서 가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관계, 이 동거하는 관계를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룬 가족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사실 혼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해주겠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구에서는 이미 또 동거하는 자들에게 법적으로 결혼 관계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용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죠. 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한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결혼은 인간이 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모르니까 호기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대방을 알아보고 싶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귀어 보면 호기심이 조금 없어지는데 그래도 같이
한 집에서 안 살면 호기심의 80%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집에서 살면 80% 중에서 70%가 드러나거든요. 70%가 드러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그 뭐냐면 그 유럽에 있을 때, 네. 유럽에 있을 때 이제 그 스위스로 처음으로 여행을 차를 몰고 우리 그 선배 친구가 모는 차에 식구가 같이 타가지고 이제 네. 라인강을 따라서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네덜란드를 벗어나서 독일의 풍경을 구경하는 거죠. 라인강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라인강 주변의 그 마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마을들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을들 지날 때마다 야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냥 깜빡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동화의 세계고 천국이면 이런 것이다. 그런 그 경의를 느끼면서 계속 갔어요. 가가지고 스위스에 들어가니까 스위스 산맥이 나타나고 이거 황홀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라켄의 양쪽에 그 호수가 완전 옷빛입니다. 옷빛 그 다음에 융프라우 이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고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는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돌아올 때 네. 라인강의 아름다운 마을을 다시 한번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그 같은 길을 거꾸로 갔습니다. 네. 돌아올 때는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가 굉장히 바라지고. 간사해서 네. 처음 볼 때는 그랬는데 한 몇 번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고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쁘다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안 담겼어요. 억지로 이쁘다 하면서 오는데 이게 이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유럽이나 갔을 때는 이런 곳이다 했는데 지금은 뭐 유럽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럽 도시 다 뻔해. 가운데 성당 하나 있고 쭉 뻗어서 건물이 있는 거야. 옛날 건물. 그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냐면 같이 살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다 알거든요. 그때부터는 식을 수밖에 없어요. 좀 식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만일 조금 매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리에 나가면 엄청나게 매력 있는 상대방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한번 딱 지어주신 건 그냥 깨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딱 떠올라가지고 네. 이거 내 깨면 안 되지. 그 무서워가지고 못 깨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들면 쉽게 깨버리고 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머물러 있겠어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거 관계가 그런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동거 관계를 말하자면 사실 법적으로 결혼 관계와 똑같이 인정해 주자는 그런 것인데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동성 간의 관계, 동성 간의 관계도 포함시켜 주자. 사실 이 법안이 의도하는 것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 차별금지법이나 같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가족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혈연이라든지 결혼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편향된 이념으로 매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이제 건강가족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건강 가족이 사실은 그 다수 아닙니까? 네. 다수인데 건강하지 그러면 건강 가족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뭐냐? 그것이 동성혼이죠. 그렇죠. 동성혼이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그런 가족 관계. 이게 바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인데 왜 동성혼이나 혼인신고하지 않은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개념 자체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성혼을 가리키는데 이성혼을 건강하다고 보는 개념 자체가 이데올로기다. 그 기득권자의 이데올로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시켜야 된다. 네. 이것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형태로 인한 차별을 금지 함으로 해서 동성혼이라든지 동거 커플에 대한 네. 윤리적인 비판을 강제로 금지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시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빼고 평등으로 바꾸는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평가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제 금방도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개정 법안은 동성혼이라든지 동거 커플을 네. 전통적인 가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긴 법안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개정 법안에는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도 네. 결혼한 가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이 아닌 자들의 공동생활 네. 또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도 결혼한 가족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1인 가족도 결혼한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범주를 아주 확대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범주를 확대시키면 모든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조직신학에서 강의를 할 때 조직신학에 7개 강조가 7개 분야가 있거든요. 네. 신론, 서론, 신론, 그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자, 서론을 가르치는 교수는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서론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다른 게 6개 인간론이나 신론이나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신론 가르치는 사람 그 교수는 신론이 핵심이야. 신론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론을 막 이렇게 네. 모든 이 분과는 다 신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 강조합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를 몰트만 같은 사람은 모든 학문 서론이든 신론이든 인간이든 모든 다른 분과는 사실 종말론이랑 마찬가지야.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을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면 종말론이 아주 비중이 높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종말론이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것을 모든 분야도 확대시켜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중요성이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포괄시켜버리면 결혼이라는 관계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다른 관계들도 다 결혼 관계로 확대시켜 버리면 결혼이 없어져요. 가족이 아닌 자들의 공동생활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 몇 달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됐었는데 네. 그것이 뭐냐면 미혼모나 미혼모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미혼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네. 미혼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느냐면 미혼모와 미혼부 한부모 가정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공동생활하면서 공동육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5명이 일하러 나가도 한 명은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남은 한 명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 시간도 같이 놀아도 주고 네. 돌봐주고 그리고 오면 이제 교대를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외롭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네. 같은 이제 형제자 같은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같은 공간에서 계속 24시간 지내니까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네. 부족한 조금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혼부나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런 공동생활도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그냥 보니까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 안에서도 그런 공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음. 자, 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라는 범죄에 집어넣지 말고 별도의 공동생활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를 만약에 이 결혼 관계와 동일한 가족으로 규정해 버리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살다가 미혼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결혼해야죠. 그렇죠. 그런 공동생활보다 결혼해서 생활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런 공동생활은 결혼생활이 힘들 때 서로 이제 보완해주면서 사는 거고 네. 그렇게 살다가 누구라도 이제 결혼할 기회가 생기고 재혼할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관계로 내보내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만약 공동생활 자체를 결혼관계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혼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관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결혼을 내가 할 수 있나?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런 부담을 줍니까?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관계가 아닌 관계는 다른 그냥 그 공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정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언제든지 전통적인 결혼관계로 남녀 결혼관계로 나가서 전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들의 아마존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체를 결혼관계로 만들어버리면 또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관계로 나아갈 길이 막히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네. 또 1인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결혼 가족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의 호족에 올라 있어서 네.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깹니까? 이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깨요? 그러니까요. 이미 가족의 구성원으로 법적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을 그런데 이것은 자녀의 경우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들어간 가족이 아니죠. 부모의 경우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졌지만 얘는 자녀니까 혹시 부모가 그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된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언제든지 결혼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되죠. 네. 그래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정으로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겠어요? 네. 그건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에 자기 자녀로 등재시킬 수 있는 길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단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사생아 형식으로 입법이 되겠죠. 네. 요걸 좀 보완해서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아이에 한해서 이렇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부모는 미혼모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결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재혼을 할 그렇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길을 닫으면 안 돼요. 그 길을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길이 제일 행복한 길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항상 열어놓고 네. 측면에서 이거를 말하자면 보완해주는 그런 입장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 그걸 결혼 관계가 동일시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이 길이 막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혼전 동거나 동성애를 그 결혼 가족으로 정당화해 버리고 네. 이를 비판하는 경우에 형벌을 규정해서 입을 막아버리면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차단시키는 결과가 되고 네. 인류 보편의 도덕률에 근거한 가족의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견해 표명을 차단해서 사회의 가족윤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결혼 윤리는 이게 그 수천 년 이상의 인류의 지혜가 결집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혼 제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관계가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그 탐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이렇게 해서 가족이 견실하게 서 있을 때 말하자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해체시켜버리고 만약 이걸 해체시켜버리면 그러면 뭐냐면 자녀들이 자녀들을 가장 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부모거든요. 그럼요. 부모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부모라는 가림막이 없어져 버리면 근데 자녀는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느냐? 국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관료주의에 익숙해 있는 국가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관료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통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들을 전부 국가 권력의 그 손아귀에 집어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뭐냐면 부모로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자꾸 떼어놓으려는 네. 그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을 아이들로부터 떼어놓고 힘이 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떠맡아서 그러면 완전히 그런 아이들은 국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나라 전체가 그 국가가 이 국민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시도를 네.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뉴스들이 들리는 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물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월적인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물질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전부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물론 이 시도는 크게 볼 때 이제 물론 이런 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이마누엘 칸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자율적인 어떤 이성의 능력만으로 이 세계를 꾸려가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칸트인데 뭐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감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뭐 최근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이성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에 좀 강조점을 두는 그런 시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구조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전부 하나님 없이 초월의 세계 위의 실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고 이 시대의 를 비판하고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가진 그런 세력은 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네. 좀 이런 세력을 우리가 불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요. 유교로부터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 네.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물론 기독교가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탄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 또 사회관 이런 관점만이 이런 유물론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그것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기독교인들만이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고 또 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기도하고 또 좀 더 분발해서 이런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여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